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며 사상 최초로 대북 제재를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하지만 이후 10여 차례나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들은 겉도는 듯 보였고 북한은 그 틈새를 교묘히 빠져나갔다. 절름발이 제재가 되고 있다. 북한은 어떤 국가로 분류되느냐? 제재 대상국인 동시에 국제법상으로 범죄 경제 국가입니다. 북한은 그거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죠. 대북 제재 결의에 알맹이가 빠지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방북 일정을 소화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하고 번갈아 운전까지 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보란 듯이 비웃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했던 걸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북 제재 딜레마는 과연 풀 수 있는 숙제일까? 수년간 이어진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줬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소극적 이행과 감시망이 허술해지며 효과는 희미해졌다. 제재는 있었지만 북한산 의류와 광물, 석유는 중국산으로 둔갑해 위조 서류와 비공식 경로를 타고 전 세계의 국경을 넘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떻게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 대북 제재라는 게요. 국제사회가 일치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조를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제재를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재 결의가 나올 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5개 상임이사국이 다 동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동의했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도 중국이 사실은 뒤에서 북한을 봐주기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재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첫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무기, 금융, 선박 검색 등을 대폭 강화하며 북한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으로 남북 간 교역과 투자가 중지됐고 3년 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무역 운송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됐다. 2017년 국제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에 대응해 사치품, 노동자, 정유, 섬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제재를 단행했다. 2017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1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중국 지린성과 북한 현지 공장에서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같은 글로벌 브랜드 의류가 제작됐다. 제조를 맡은 건 북한의 노동자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묻기엔 회색지대가 많았던 것이다. 이후 2017년 9월 트럼프는 행정명령 13810호를 발동하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미국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나 금융거래를 도와준 중개기업들은 입항 금지 조치, 계좌 동결 등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했다. 여러 나라의 갈등의 불씨를 남긴 세컨더리 보이콧. 표면적으로는 대북 제재였지만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게 보내는 미국의 경고장이었다. 2018년 남북 화해 무드 속에 국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에도 대북 제재 위반을 경고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요청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8차 당대 이후인 2021년, 2022년 시정연설들을 통해서 국제정세가 신냉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급변하며 북한의 그림은 달라지고 있었다. 중국 베이징의 조선엑스포, 무역회사가 아닌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대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위장 거점이었다. 이들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벌어들인 외화를 평양으로 송금했다. 지금도 여전히 라자루스는 세계를 무대로 흔적을 숨기며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창구가 되어주고 있다. 2018년 미국 재무부가 적발한 IT 기업 연변 실버스타. 중국 민간 기업을 가장했으나 러시아의 자회사를 두고 북한 프로그래머를 위장 취업시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벌어들인 외화를 평양에 송금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무역이나 금융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ICBM 개발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화벌이의 압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핵실험을 하는 또는 핵 개발을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이런 압박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 강화로 제재 무력화의 돌파구를 찾아갔다. 러시아의 무기와 탄약,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전 세계를 무대로 디지털 국경을 넘나들며 위장된 정체성으로 외화를 벌어들였다. 미국이 북한 IT 인력이 위장 취업한 중국 회사를 제재하자 중국 외교부가 미국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일도 발생했다. 비공식적인 유통구조도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위장을 해서 무역을 하고 해상을 통해서 환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제3국 기업 또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겁니다. 2021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UAE, 시리아 등에 설립된 북한 관련 유령회사가 90여 곳이 넘는다. 실제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에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밀무역, 정유 공급, 불법 환적 등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실렸지만 러시아는 자국 항만법으로 제재 적용을 회피했다. 미국 역시 외교적 부담으로 제재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정치적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 벌어지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손을 내미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셈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각자 또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북한에게 일정 부분 제재의 완화 효과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그 제재의 압박의 틈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 틈이 좀 열려 있는 거고 그걸 지금 아주 10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22년 이후 중국은 대북 추가 제재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권하며 사실상 제재의 틀에서 이탈했다. 러시아의 태도 역시 명확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제재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북한과 이해관계를 맞췄다.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북러 간의 무기 거래설이 구체화됐다. 북한은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다수의 방사포, 대전차 무기 등을 러시아에 조달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미사일 기술과 위성 기술까지 협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뉴스인데요. 북한은 러시아에 급한 대로 포탄과 무기를 공급을 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식량, 정제유, 건설 장비,
노동 송출권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는 거죠. 이것은 과거 군사적인 고립 상태와는 다른 전략적인 거래 국가로 북한이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024년 6월 북한을 전격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북러 간 비공식 밀월 관계가 공식 군사 동맹으로 전환된 것이다. 빈 껍데기 제재 속에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한 북한. 러시아와 북한은 동병상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4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제재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가 무기 탄약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까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정은도 그 핵미사일의 결정적인 기술이 아직 조금씩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북한은 원유, 정제유 등 전략 물자를 꾸준히 지원받았고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현금과 물자를 챙겼다. 전쟁 장기화로 새로운 무기 공급처가 필요했던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과의 경쟁 심리를 작동시킨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지원을 받으면 김정은이가 뭐 마음대로 핵미사일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조폭연대라고 저는 이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세계의 조폭들이죠. 조폭끼리 지금 연대를 하고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오직 그들만의 윈윈 전략. 2024년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이 결의안은 15년간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상임 이사국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북한의 15년 감시 체제는 이렇게 무너졌다. MSMT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왔던 대북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우리가 따져보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끝에 만들어진 새로운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허술해진 유엔 감시망의 공백을 메운 것은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손을 맞잡아 시작한 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재 모니터링을 개시한 MSMT는 2025년 5월 첫 번째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췄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해상 환적과 불법 금융거래, 사이버 공격 등을 여전히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담았다.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만큼은 아니지만 신냉전 외교, 김정은의 신냉전 외교로 이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 역할을 다 했으니 이 역할을 지금 MSMT, 다국적 제재감시위원회가 하겠다라는 거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제재도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의 이란 이스라엘 충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트럼프 2기에서 북한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일까?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김정은과의 관계를 좀 부각을 하고 북한이 원하는 표현으로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뭐 관세 전쟁이다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전쟁, 이란 문제, 현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안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아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상론적 목표에서 현실적 위기 관리를 위해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던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차 관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트럼프가 1월 말에 이제 그렇게 원조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외 원조를 GDP 0.2% 정도로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네덜란드 역시 기존에 투입하던 부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를 이제 대외 원조에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점점 이제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그런 대외 원조나 인권이나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고요. 세컨더리 보이콧의 무역판이라고도 보여지는 이런 제재는 글로벌 무역 체계 자체를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게 미국과 거래할 것인가, 러시아와 거래할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MSMT의 역할은 여전히 감시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감시하고 보고된 내용의 이행은 개별 국가들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자발적으로 주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행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좀 미국이 마음이 들지 않게 약하게 한다라고 해서 미국이 강제적으로 그 수준을 높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제어 장치는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MSMT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활용을 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연이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미국의 행동에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계산을 끝낸 눈치다.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선 전략적 재배치로 러시아 파병을 활용함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한 것은 아닐까.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지금,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업은 전략적 갈등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핵심 부품 공급망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고율 관세 부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은 언제든 변동할 수 있는 불안한 균형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표면은 제재, 본질은 충돌. 신냉전의 첫 번째 전선이 되어가고 있는 대북 제재. 이러한 제재와 압박의 내면은 미중러 간 힘겨루기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등에 업고 제재망을 뚫고 나갈 공조를 강화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정교한 생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응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굳이 남북관계 개선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셈법이 북한 머리에는 지금 확고한 것 같아요. 북한이 굳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2023년 전원회의 때, 연말 전원회의 때 적대적인 두 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상당 부분의 북한의 전략적인 위상이라든지 위치가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가 됐고, 러북 관계가 이전과 다를 정도 굉장히 높은 전략적인 위치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전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북한을 다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치미를 떼던 북한과 러시아. 전략적 침묵을 이어온 중국. 제재와 침묵 사이에서 또 그들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지. 그들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선택은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됐다. 한국은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의 선택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